가난하면서 못 살지만 힌두교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는 북부, 잘 살지만 피부색도 좀 다르고 종교적인 색채도 좀 다른 남부, 이 둘을 잘 껴서 경제 전체에 순환을 시켜나가는 그런 방식으로만 갈 수 있다면 미래는 창창하다고 할 수 있지만, 중국처럼 세계의 공장이 될 수 있는 인도의 길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잠깐 엔화 얘기도 해주셨는데, 요즘에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중앙은행 중에 하나가 BOJ예요. 일본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그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사실 이번에 새로 내신 이제 박사님의 책에 보면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뭐 독일, 영국 뭐 이런 모든 사례들이 다 들어 있어서 세계 경제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기에 정말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요즘에 특히나 엔화도 그렇고 BOJ 정책도 그렇고요. 요즘에 일본의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금리도 인상해도 되는 거죠. 단 나라랑 다르죠.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인플레가 왔으니까.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임금 인상이 시작됐으니까.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뭐라고 협박할 때 그래요? 그럼 우리가 먼저 할 테니까 우리 때리지 마세요라는 여유가 있는 거죠. N 강세를 뭐 좀 더 허용해도 되는 그런 여유가 있는 나라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12년에 걸친 아베노믹스 덕분에 일단 기업들 실적이 되게 좋아졌고요. 거기다가 임금도 오르고 또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금융기관들의 이제 그 부실 여신 이런 것들이 다 거의 해소되고,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호기업 주식 보유라고 있거든요. 제가 옛날 아사히 맥주 관련된 책을 보는데, 아사히 맥주의 슈퍼드라이 신화를 일으킨 분이 은행 출신이에요. 어떻게 알아봤더니 은행이 그 아사히 맥주의 대주주인 거예요. 상호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담보로 주식을 마치 가진 것처럼 대출을 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어서 회사가 어려워지면 은행에서 경영진이 파견돼.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은행들은 주식 가격이 폭락하는 순간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보 가치가 떨어지죠. 예, 담보 가치도 떨어지면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시장 가치로 평가받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식 가격이 오르면 일본이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뭐 충격을 받았다 그래도 한 4만 엔 근처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고 뭐 그래도 한 4만 엔 근처에 있더라고요.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일본이 상대적으로 좀 낫다. 물론 뭐 세계 경제 침체된다 이러면 일본이라고 뭐 거기만 좋고 그런 건 없지만 N 약세를 유도해서 수출 주도의 국가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일단 N 약세가 좀 진정되는 거는 분명히 악재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업 실적이 저는 버텨낼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여전히 이제 일본의 기업 경쟁력이 아직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건 이제 세 가지가 왜냐하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환율이 한 3,000원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동일본 대지진 때 80엔인가 70엔이었는데 지금 150엔. 환율 2배. 그리고 더 나가서 실질 임금이 아직도 제자리 걸음 내지는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정책금리 인상해도 0.25야. 세계 주요국 중에서 제일 낮은 금리로 사업을 해요. 야, 이렇게 조건이 좋은데 여기서 이익을 못 내면 그런 회사는 뭐 바보지 뭐. 그런 거죠. 이제 그 기업의 비용이라고 보면은 환율이 이제 약세가 될수록 수출 기업한테는 좋은 거고, 그리고 임금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고, 금리도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건데, 모든 것이 사실 좋은 환경이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저런 환경에서 10엔 떨어졌다고 수출 안 된다 그러는 회사는 망해야죠. 우리는 그런 회사는 투자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일본의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환경에 처해져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일본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면 관심이 있는 거는 엔화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엔화가 강세가 되면 왜 우리나라 기업이 또 뭐 전 세계 주식이 좀 빠질 수 있냐, 이런 얘기가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기업들이 또 있으니까 원자재든 이런 식으로 피해를 보는 회사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개별적으로 피해를 보는 회사들은 있겠지만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100엔에 대해서 800원대 있다고 900원대 됐다고 10% 비용 올라가서 우리 큰일 났어요 라는 회사는 죄송한데 쉽지 않다는 거죠. 아니면 망해도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 1400, 1500까지 갔던 거 엊그제 같은 일들인데 800원이 900원 됐다고 그렇게 힘들다라는 건 그냥 억지로 만들어낸 말일 수 있죠.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큰일 났다고 외치는 사람들이다. 네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말은 병먹금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먹이를 줄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는 먹이를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일본이랑 우리랑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인 자동차나 가전 같은 데에서는 우리가 좋아지잖아요. 조선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면 좋겠죠. 근데 저는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정도 환율 움직이고 하는 걸로 영향받을 레벨의 회사들은 우리는 투자만 안 된다. 그거 말고도 투자할 회사가 되게 많다. 그리고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제 문제가 될 텐데요. 네네. 엔캐리가 뭐냐면 저금리의 엔화를 차입해서 고금리의 미국 또는 뭐 고금리의 멕시코 자산이 투자하는 거래입니다. 사람들마다 이 규모가 엄청나게 추정의 차이가 있는데 뭐 몇백억 달러부터 몇 조 달러라는 사람이 있어서 저도 뭐 얼마인지 모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대략 그 정도의 자금들이 움직인다라면 분명히 충격이 있겠죠. 그런데 일본이 0.25%까지 금리를 인상했다고 해서 이게 청산될 거냐? 수익이 여전히 나는데 결국 저는 이게 아니라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금리가 인하되는 사이클이 된다라면 N 강세가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손실이 나잖아요. 서학개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쉬워요. 그래서 미국에다 투자해놨는데 원화가 강세가 돼요. 그럼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얘기니까. 그쵸. 미국 주식이 그냥 안 빠졌는데 평가액이 빠져. 이런 기분. 예. 이런 기분을 이제 일본에서 엔화로 빌려서 다른 해외에 투자해놨던 와타나베 부인이 기분이 나쁠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일거에 청산되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아.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인지를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효석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몇 번 했지만 저는 미국이 금리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인하해 줄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쪽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엔캐리의 청산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엔화 자산을 좋아한다. 다만 그게 1년 내다, 뭐 한 달 내다 이런 식의 베팅은 저는 자신 없다. 왜냐하면 지금도 엔캐리로 수익 많이 내는 사람들 많은데 굳이 그렇게 청산이 한 방에 급격하게 파멸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또 볼 근거는 또 저는 없다고 보니까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하면은 우리가 아베노믹스 이야기를 옛날에 했었는데 이 부분이 좀 요즘에 좀 재평가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일본을 살렸죠. 아, 예, 그리고 또 죽어가지고. 네, 본인은 네, 그러니까 뭐 일본 경제가 회복되는 걸 보고 죽었으니까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베가 극우파에 되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특히 우리 그때 소부장 기억나실 겁니다만 반도체 관련돼 있는 부품 이런 거 수출 금지 했던 것 때문에 이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만 사실 그 기나긴 시간, 이 사람 이제 암살되기 전에 10년에 걸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아베노믹스를 추진해가지고 엔화 약세, 돈 풀기, 저금리 정책 이런 것들을 계속 펼쳐가지고 결국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일본 경제의 어떤 회복 부흥을 가져왔잖아요. 그렇다면 이 정책이 지금까지 굉장히 성공한 것으로 봐야 되고 이 정책의 성공의 결과로 N 강세가 나타난다면 그게 그렇게 경제에 심각한 문제냐라는 이야기를 저는 한 것 같습니다.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의 처음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보다 좋을 수 없다. 하긴 그 얘기는 이제 그동안에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앞으로도 좀 일본 증시나 뭐 투자, 일본 자산에 대한 투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좋아합니다. 일단 N의 강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그러니까 경제 펀더멘털이 좋아진 데 따른 강세다. 네, 그렇게 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일본 또 엔화 가치가 얼마 전 160엔일 때 보니까 1970년 그 통계 작성 이후 실질 가치가 최저 레벨.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여행 가면 이렇게 그쵸. 예, 싸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그런 이유잖아요. 최저 레벨인 엔화를 가지고서 있는 게 그렇게 리스크는 없는 것 같다 나는. 있다 하더라도 주식으로 들고 있으면 되지. 꼭 그렇게 뭐 또 현금 들고 있어야 되냐. 그쵸. 그런 생각입니다. 이자도 안 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자산 중에서 이제 미국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일본에 대한 관심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뭐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이기도 하고요.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인도에서도 선거가 있었어요. 그 선거가 BJP 그러니까 이제 모디가 이끌고 있는 집권 여당의 아슬아슬한 선거 승리로 끝났습니다. 근데 과반 의석은 달성 못하고 이제 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네네. 이게 굉장히 호재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모디 총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캐릭터가 힌두교 원리주의, 힌두민족주의 성향이었고요. 특히 이 사람이 이제 이슬람 사원을 폭파하고 거기다가 힌두교 사원을 짓는다든가 또 그가 주지사로 있었을 때 상당한 학살 혐의도 있고 그런 사람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 선거에서 압승해서 3년이면 해버렸으면 사실 이제 저는 터키꼴을 할 수 있다. 더 위험했을 수 있다. 예, 터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에르도안 총리가 군부의 쿠데타를 막아내고 할 때는 참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터키는 거의 총화였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가 지금 대통령으로 다시 이제 직을 바꿔서 계속적으로 저런 특히 뭐 최근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방치하는 듯한 여러 정책들을 펼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와
한때 참 똘똘해 보이고 굉장히 저 사람은 미래가 창창하고 위인이 될 것 같았던 사람이 권력을 오랫동안 쥐고 있는 과정에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슬펐던 기억이 좀 나거든요. 저는 모디도 그 리스크가 있다고 봤어요. 그랬는데 연정 또 파트너들이 지역 정당이에요. 네네. 각 지역, 그리고 인도에서도 제일 못 사는 지역에 지역 정당, 그리고 되게 부패한 사람들하고 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보를 엄청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정책을 과거처럼 일관되게 밀고 나가기는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정책들을, 힌두교 원리주의를, 민족주의를 그렇게 과감하게 밀고 나가기는 좀 어려운 여건이 된 거죠. 인도 민주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선거는 정말 최고의 결과가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사람이 밀어붙이고 있는 대외 개방, 그리고 제조업에 대한 투자 육성,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중거리 외교를 통한 이득, 특히 러시아산 값싼 우랄유들을 듬뿍 가져온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쟁 속에서 양쪽에서 다 이득을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은 또 어디 가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보면 인도가 위중한 상황을 잘 넘어간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선거 결과가 나오고 뭐 이럴 때 뭐 증시가 조금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다 회복해가지고 인도 증시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그 인도는 남부와 북부가 정반대이자 또는 성향이 정말 많이 다른데요. 남부는 이제 국민의회당을 비롯한 반 모디 진영이고요. 근데 이 남부가 잘 삽니다. 첸나이나 방갈로르 같은 게 다 남부죠. 그래서 이 지역들이 외국인 직접 투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잘 살고요. 여기가 전부 IT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드라비다족이라고 볼 수 있어서 현재 지금 인도, 유럽, 어족이 지배적인 인종인데 그 사람들에 비해서 소수 인종이에요. 근데 되게 잘 살죠. 반대로 이제 가난한 북부라고 이제 부르는 농부 중심의 북부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BJP의 지지 기반이고요. 힌두교 민족주의가 가장 득세하는 지역인데 이제 이 지역들의 지역 정당과 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가난하면서 못 살지만 힌두교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는 북부, 잘 살지만 약간 피부색도 좀 다르고 종교적인 색채도 좀 다른 그런 남부, 이 둘을 잘 껴서 풍부한 노동력 공급 뭐 이런 걸 통해서 북부 쪽에서 사람들을 번성하는 남부로 끌어들이고 남부의 그 부를 또 경제 전체에 순환을 시켜나가는 그런 방식으로만 갈 수 있다면 인도 경제의 미래는 창창한데, 반대로 이제 그 둘의 갈등이 끝없이 확장되면 나라 자체가 쪼개질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는 게 이 둘의 어떤 감정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 선거 결과가 인도에 대해서 장기적인 전망을 밝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모디 총리의 연임, 그러나 이제 힘의 균형을 잡아준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건데, 인도의 그런 경제라든지 앞으로 이제 미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제2의 중국이다예요. 근데 그거는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 중국은 운이 좋았고요. 즉 세계화에 물결을 올라탔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반세계화 정당, 반인민 정당들이 세상의 주류가 되고 있는 중인데 과연 중국이 갔던 것처럼 제조업 주도 성장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필요한 공장들을 다 자국 내로 두려는 세상의 움직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 중국이 한참 성장할 때랑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예, 반대죠. 그러니까 그 워싱턴 컨센서스는 사실상 지금 몰락한 상태인데 중국의 GDP의 한 5에서 9% 정도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들었어요. GDP의 5에서 9%가 매년 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성장한 건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뭐 공장도 해외에서 사람들이 돈 싸들고 와서 공장 짓고 이러니까 뭐 내 돈으로 한 게 아니고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인도가 앞으로 미래는 창창하다고 할 수 있지만 중국처럼 세계의 공장이 될 수 있는가? 그거는 조금 의문이 있고, 그러면 인도의 길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당장은 지금 인도 경제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개방을 추진하고 제조업 설비를 유치하고 미국과 러시아 등거리 외교, 거기에다가 모디 총리가 가장 주력으로 하는 게 인프라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만들듯이 지금 이번에 대규모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건 분명히 70년대 한국처럼 세계 여건, 경제 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정책이다. 다만 지속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중화공업으로 갔는데 그런 플랜이 있는가? 그런 미래의 플랜들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지금 확인된 게 없고 저 짧은 소견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어려운, 그러니까 역사적 전환기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저렴한 노동력을 무기로 전 세계의 공장 투자를 빨아들여서 성장한 마지막 사례 아니냐, 아니면 베트남이냐 정도인 거지. 인도가 정말 그 길을 간다고?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 질문을 좀 바꿔서, 그럼 세계의 공장은 여전히 계속 중국인 거죠. 근데 리쇼어링으로 가면서 핵심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핵심 산업이라는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제조업 경쟁력이 계속 강화되고 어쨌든 제조 단가가 싸니까 그렇죠. 이 물건들이 어떻게든 밖으로 나오긴 나올 텐데 내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제품들이냐 뭐 첨단 반도체든 뭐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하겠다. 그조차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돈이 들어가긴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저는 늘 그런 궁금증이 드는 게 미국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첨단 이것만 정말 중요한 제조업일까?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중국이 계속해서 공장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고민이 좀 들어요. 그렇죠. 이게 답이 없는 문제죠. 그래서 확대된 20세기는 2008년 혹은 2018년에 끝났는데 좀 무역과 또는 세계가 통합되고 통신 장비의 발달 이런 것 때문에 연결되고 통합되고 의지하는, 그러니까 누가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싸냐가 중요한 그런 세계화, 3차 세계화라고 보통 이렇게 부르는 시기가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싸게 만드느냐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렇죠. 어디가 더 안전한가를 따지겠죠. 그렇죠. 공급망에 있어서의 안전성을 따지는 이제 그런 세계가 지금 눈앞에 왔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인도가 그 신뢰를 받아서 제조업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가?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인도가 열정적인 SOC 투자 그리고 중국의 대안을 찾는 여러 어떤 제조업체들의 어떤 테스트상의 공장 건설 그리고 시장 개방이나 또 외국인 자금들의 유입에 따른 어떤 인도 증시의 성장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수년간 이어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는데 그 미래가 중국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그 모델은 끝난 것 같은데 그렇죠, 라는 그렇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모델인데 그렇게 물으면 저도 AFD나 똑같은 거죠. 아직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저는 그래도 이제 현장의 경제학자로서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답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러나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가 뭐 브레튼 우주 체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는 싸게 만든 놈이 최고. 그래서 아이고 잘했다. 그러면서 네 거 사줄게. 이런 분위기에서 일단 내가 안정적으로 네가 이제 나의 뒤통수를 치지 않는 그걸 우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동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우리나라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거죠. 네, 프렌들리 쇼어링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일단 우리부터 일단 빨대 빨리니까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대만의 TSMC처럼 우리 무기를 여기다가 심장에다가 숨겨놓고 안 좋은 건 미국 가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재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만 입장보다 우리가 혼났잖아요. 거기야 지금 미군도 없고 중국의 그런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리고 맨날 훈련하잖아요. 상륙작전 훈련 매일 한다는 거. 뭐 거기 여행 갔다 오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여긴 전쟁 준비 다 끝났다고. 그렇게 군인이 많대요. 바로 샤먼이라는 도시가 이따에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무서운 거죠. 정말 우리나라도 참 북한 때문에 힘든 시기를 정말 오랫동안 보냈는데 대만이 지금 그런 걸 보면 우린 그래도 미국 쪽에 붙어서 그나마 미군이 있다. 또 2016년 한한령 두들겨 맞은 다음부터 중국이랑 사실 연예인 접근 사실상 그쪽이 끄는 거니까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과거에 비해서는 아직도 남아있지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도 다가오는 어떤 10년, 20년의 세계 이런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 저도 모릅니다만 바뀌었다라는 걸 인정하자라는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큰 주제를 이제 앞으로 제 생각에는 뭐 내년에 이 주제로 또 책이 하나 또 나오지 않을까. 공부를 더 해야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세계의 공장은 누가 할 거냐. 뭐 물건 어쨌든 먹고 살려면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만들 거냐. 그리고 이제 식량도 있고요. 뭐 누가 만든 거 먹을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제가 그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드리면서 전 세계를 한번 훑었는데요. 새로 나온 책에 보면 이 내용들이 많이 다 나와 있습니다. 더 깊이 있게 고민들을 하실 수 있는. 뭐가 문제인지, 뭐 이 나라는 왜 이러고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이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책을 사서 한번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저희 채널에 나와 주셨는데요. 이제 투자하시는 분도 많고 공부하시는 분도 많은데 요즘에 좀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까요? 장기전인 것 같아요. 장기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참 정말 2024년 상반기 장이 생각보다 훨씬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랬는데 이제 역풍이 좀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란 역풍이 불기 시작했고요. 이럴 때 잘 자산을 지켜나가시면 또 시장의 방향이 어디 한쪽으로 가면 안도랠리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런 게 나올 때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참 잃지 않는 게 이럴 땐 참 중요한 투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위닝샷을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스샷을 줄여라. 자꾸 안 틀리려고 노력을 하면 지금은 이제 하반기 때는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하면서 기회를 노리는 그런 방식도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좋은 책도 함께 하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그 홍 박사님과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